자, 6월 모의고사 고1 문학 파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35에서 39번 문제 지문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극인의 상충고. 이 작품 단골 출제입니다. 그리고 백석의 입춘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와 나는 고전 시가입니다. 자, 문제 먼저 보니까 35번 가나다 맨 나중에 풀어야 되겠죠. 36번 문매금이 파악하는 거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7번 가나 박스니까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8은 다지문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죠. 다지문 들어가기 전에 보고, 그다음에 39번 A와 B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좀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A 보고서 문제를 훑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37번의 박스를 보고 기준점 잡고 지문을 한번 털어봅시다. 시조나 가사 중에는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의 친밀감을 표현한다. 또한 자연 속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가는 시조고 나는 가사란 얘기죠. 예. 이 작품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 자연이 나온다. 이상적 공간이면서 그 속에서 화자가 즐기고 친밀감을 표현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임금 은혜에 대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고, 그렇죠?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지문을 봐야 돼요. 박스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문을 보면은 해석을 할 때, 분석할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박스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제목부터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이게 강호라고 말하면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시는 사계절, 가는 노래. 그래서 자연의 사계절 노래 이렇게 되겠죠. 형태를 보니까 시조가 되겠네요. 예. 시조입니다. 시조. 간략하게 시조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고려 말부터 또는 뭐 중엽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우리 순수 갈래입니다. 문학 갈래예요. 형식은 뭐 초장, 중장, 종장, 네, 이렇게 3장 형태죠.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것. 이게 이제 평시조예요, 평시조. 그리고 종장의 첫마디는 항상 삼음절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정형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호사 시가를 보면 어때요? 평시조를 계속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조를 연시조라고 합니다. 연시조, 계속해서 연달아서 썼다, 연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사계절 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강호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강과 호수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그럼 이때 미친 흥은 뭡니까? 자연에는 흥취가 됩니다. 자연은 흥취.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쏘가리는 그 민물고기 있어요. 그 매운탕 맛있는 거. 쏘가리 매운탕이라고 맛있는 거 있는데, 그러면 막걸리와 쏘가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소박한 음식, 뭐 거창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시냇가에서 막걸리에 쏘가리가 안주다. 자, 풍류를 즐기고 있죠. 자연 풍류. 이 몸이, 자, 삼음절 맞췄습니다. 세 글자.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자, 우리가 방금 박스를 보고 왔어요. 가다 박스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 강호사시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제 강호 한정가라고도 해요. 강호 자연 속의 한가로운 정서 노래 강호 한정가. 자, 이제 이수를 봅시다. 사계절 노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봄의 풍류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뭐 여름 풍경이 되려나? 그렇죠? 강호에 여름이 드니, 그렇죠? 여름이 됐습니다. 초당에 일이 없다. 이때 초당은 초가집, 뭐 소박집입니다. 뭐 기와집이 아니에요.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미더운, 그러니까 믿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직한 강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자, 그러니까 믿음직한 강물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쓰인 표현법은 의인법이죠.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요. 믿음직한 강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그러니까 시원하겠죠. 지금 계절은 여름입니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서늘하다. 촉각 이미지 나와 있고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름 풍경은 뭐좀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냥 강바람 쐬면서. 다음은 뭐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풍요가 가을에 어떤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조그만 배에 그물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자, 여기 여러분들 그물을 실었어요. 근데 이거를 흐르게 던져둡니다. 저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그물을 쫙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흘러가게 던져놨어요. 이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 없음. 뭐 잡히면 잡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그만 배에 그물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소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일거리라는 말을 쓰죠. 소일거리는 심심풀이, 심심하니까 뭐 작게 뭐 간단한 일거리, 간단한 일을 하는 것, 이걸 소일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그래서 가을에 또 풍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번 겨울 풍경.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자가 넘는다. 자는 이제 보통 3cm. 자가 넘는다. 삿갓 비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자, 삿갓 쓰고 도롱이, 이건 다 뭡니까? 눈이 오고 하니까 좀 체온 유지도 하고 또 이렇게 눈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예. 삿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상의 강호사시가를 보면은 1수부터 4수까지 유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강호의 드니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도 보세요. 여름도 강호의 드니 어떠어떠하다. 그 다음에 3수 강호의 드니 어떠어떠하다. 4수 강호의 드니 어떠어떠하다. 예.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서는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중장은 중장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죠. 중장은 자기가 하는 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몸이 뭐뭐 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이 몸이 뭐뭐 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충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풀이 그대로 가면은 상은 감상, 추는 봄, 곡은 노래. 이 작품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원문으로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다 현대어를 풀이를 해줍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갈래는 가사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문학 갈래고요. 가사의 특징으로는 3, 4조 또는 4, 4조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개수 반복이죠. 그리고 사음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보는 여러분들 마디 개념 생각하면 돼요. 노래로 치면은 마디. 사음보율 연속체입니다. 계속해서 쓴다. 자, 시조도 마찬가지죠. 시조도요, 여러분들 3, 4 또는 4, 4조 음수율이고 역시 얘도 사음보율이에요. 다만 연속체는 아니죠. 연속체는 아니고 초장, 중장, 종장 3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은 음수율과 음보율. 요거는 공통점이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시험으로 뭐 이렇게 엮어서 낸다고 했을 때 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형식상 특징 묻는 문제에 출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상충곡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복에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자, 여기는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쵸? 권함. 뭘 권합니까? 산수 구경 가자고. 산과 물 구경 가자고 권합니다.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자,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은 대꾸법.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을 한 번 더 또는 비슷한 구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하나 한번 외워두는 게 좋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대꾸법입니다.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이것도 대꾸법이네요. 고전 시가를 보면은 이 대꾸법 많이 써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쓰고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리듬감 살리는 데는 대꾸법이 왔답니다. 예. 그래서 대꾸법은 현대 가요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도 아이돌 노래에도 대꾸법 많이 나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에 이게 탄건처럼 머리를 이렇게 싸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게 풀어놓고 여기 막 좀 이렇게 촘촘하게 좀 면이 짜 있고, 그럼 술을 퍼서 표주박을 끓이자. 술을 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릇이 있겠죠. 여기다가 부어요. 걸러요, 걸러 먹습니다. 이게 막걸리거든. 여러분들 막걸리 보면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죠, 그쵸? 그게 좀 걸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걸러요. 예. 그래서 효모들 이게 이제 발효가 되니까 효모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 먹기 위해서 원래는 체에다 걸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갈곤으로 걸러 먹습니다. 굉장한 풍류죠, 풍류. 자, 문맥음을 파악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쵸? 우선 니은 한번 볼까요?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풍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남자, 그죠? 자, 36의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자, 방금 얘기했어요. 이거 갈건에다가 술 따라 먹는 거는 그냥 풍류예요. 술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 동화된다? 이거는 없어요. 예, 그냥 다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자, 기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도.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선제를 보니까 여름나 한간 초당의 모습 맞죠? 다시 지문입니다.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와, 이것도 엄청난 풍류죠. 한 잔 마실 때마다 꽃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꺾어요. 예. 그래서 요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문인들도, 다른 양반들도 이렇게 시를 지을 때 이 부분,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따서 흉내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철이라는 사람의 장진주사라고 하는 사설시조가 있는데, 이게 막 술 먹고 놀자 뭐 이런 작품이에요. 여기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화풍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화풍은 조화로운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 봄 되면 봄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죠? 화풍입니다. 화풍이 문득 불어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저기도 대구법이 있네요. 대구법이 있고,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홍, 자, 한자 그대로 보면 떨어진다, 떨어질 낙이죠. 떨어짐. 홍은 붉은 것. 이게 뭡니까? 꽃잎이죠, 꽃잎.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맑은 향기도 내가 마시고 꽃잎이 옷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는 사물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되죠. 즉 여기서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청향과 낙홍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물이죠. 그런데 이 잔, 내가 마시는 거죠. 이 맑은 향기를 내가 마시고, 꽃잎이 옷은 사람이 입고 있는 거죠. 여기에 떨어져요. 즉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라일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나에게 말해라. 아이를 시켜서 주가는 술집에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역시 됐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화자의 아들, 자식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화자가 양반이니까 이렇게 꼬마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완보, 미음 읊조린다, 노래를 읊조려요. 노래를 읊조리고, 완보, 천천히 걷는다. 그러니까 흥얼흥얼 대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이게 잠깐 끊고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 상충곡은요, 시상전개 방식이 크게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로 볼게. 전체 내용을 보면요, 집에 있다가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정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시냇가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근처에 있는 산 정상으로 가요. 이렇게 공간 이동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재가 아니죠. 예. 6월 시험에 나온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만 잘려서 나왔기 때문에 시상전개 방식 공간 이동이 안 보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시냇가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시냇가로 왔어요. 이렇게 공간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음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모래밭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도화는 복숭아 꽃. 자, 한 가지 팁. 고전 시가에서 도화하랑 플러스 시냇물 또는 뭐 계곡,
요거에 같이 나오면 무릉도원 100%입니다. 무릉도원은 뭐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신선들이 사는 그런 장소라고 그러죠. 자, 맑은 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복숭아 꽃이다.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릉도원.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 꽃을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자, 이번에 어디로 갔어요?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보니. 자, 다시 공간 이동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은 공간 이동, 장소 이동이에요. 이번에 온 곳은 시냇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산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려 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자, 지구 들어갔죠? 풍경 묘사 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검은 들판에, 자, 검은 들판. 이게 겨울 모습이죠.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시각적. 자, 이게 제목이 상충곡입니다. 봄에 대한 감상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좀 확인하고 있죠. 계절의 변화,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티귿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변화된 들판을 보며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다시 지문입니다. 그 다음,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꺼린다는 것은 멀리 한다는 얘기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공명하고 부기는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나 들어가 있고, 의인법. 그 다음에 주객전도된 표현입니다. 주객전도 표현. 주객전도는 뭐냐면 주인과 나그네, 즉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공명도 날 꺼려하고 부귀도 날 꺼려한다. 진짜로 공명과 부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명을 잡고 싶어도 공명이 없고 내가 뭐 부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마치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려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분.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청풍, 시원한 바람 또는 맑은 바람, 밝은 달 외에 어떤 친구가 있을까? 서리법이네. 서리법은 알면서 묶이죠? 이 친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의인법 들어가 있고요. 단표 누항에 허튼 생각 아니하네. 단표, 단추란 표주박. 그래서 간단한 그 마실 것, 간단한 물이란 뜻이에요. 누항, 누추한 집.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소박하고 집도 누추합니다. 그래서 단표 누항에 허튼 생각 아니한다. 자, 그러면 위에서 허튼 생각 뭐가 있었습니까? 공명과 부귀. 단표 누항에 허튼 생각 아니한다. 아무렴 백년 행락이 백년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자, 여기서는 자부심이 느껴지죠.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나 공명 부귀 같은 거 난 필요 없어. 아무렴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 부분 지금 줄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9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A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쭉 훑어봅시다. 과거에 대한 화자 동경 아니죠?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 아니죠? 대상의 부재 아니죠?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 만족감 맞고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화자 절망 아니네. 뭐 하나밖에 없네요.
자, 39번 벌써 풀어버렸습니다. B 보기도 전에 확실하게 4번을 답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좀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점핑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석의 아까 제목이 뭐였더라? 아, 입춘.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38번 박스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쵸? 자, 입춘은 절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각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작품이다. 글쓴이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감각적 표현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 이것들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글쓴이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절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음성상징어도 있구나.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절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여, 오호, 이 표현도 있군요. 자신을 객관화하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객관화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나는 어른입니다. 현재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박스를 통해서 분석 틀을 짚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 겨울은 소한대한추위입니다. 소한대한추위, 절기예요, 절기.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보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안이 들었던 것이다. 자, 리을.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소대안을 맞이한 글쓴이 상황에 드러나 있고요. 다시 질문입니다. 나는 공교롭게 타관길에서, 타관 고향이 아닌 곳, 타관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에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자, 그러면 이 절기가 바로 이 글의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필이에요. 수필. 여러분들, 이 글은 수필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경험과 그 다음에 깨달음,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볼까요?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고 바람이 푹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에나 밤사이 날씨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을에 다음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슬슬 으등등. 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문장 표현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좀 표현하고 있죠. 대한은 뭐 추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날씨가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밤이나 이럴 때가 되면은 저녁이나 밤 되면 갑자기 추워져요. 자,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후각,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내리고 땅이 눅눅하니 미미 들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자, 쫑쫑, 이게 다 음성상징어죠.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었다. 예, 그래서 막 춥고 좀 날씨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입춘입니다. 자, 미음. 절기가 신묘하다고 생각하게 된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죠. 예, 따라서 아까 우리 골라놓은 답 36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실상 해보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작가의, 지은이라고 할게요. 지은이의 가치관이 또 드러나죠. 원래 이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가치관, 글쓴이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의 문학이라고 하지요. 계속 봅니다.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혔는가.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것처럼 절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 절기를 굉장히 신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봅니다. 절기가 뜰 적마다, 그러니까 절기가 바뀔 때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절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시골에서 절기를 맞이하는 것, 시골에서 절기가 지나가는 것, 그게 제일 아름답다. 라는 어떤 주관적인 정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자, 요건 무슨 뜻이에요? 보리를 언제 심습니까? 좀 초봄 또는 늦겨울 요때 심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 풍년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보리가 익지를 않으면은 이제 한 4월달, 5월달 요때 보릿고개를 경험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보릿고개예요. 보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제 보리가 이제 싹이 나고 익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얼어 죽는다. 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입춘만 넘으면 양지 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에 소금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에 친했던 창해와 설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렸던 것이다. 자, 우리가 박스에서 봤어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때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지은이의 어떤 유년, 어린 시절이 되겠죠.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는 것이라고 소녀는 슬펐던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 객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겨울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그런 어떤 정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프게도 느껴지지만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흥성해서 좋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춘이 오면 이러한 겨울이 가버리는 것이 소녀는 슬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단락.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제 소년이 성장했다. 소년의 성장.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퍼하는 슬픔도, 겨울이 지나가는 슬픔도 가버렸습니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설매도 노루도 맷새도 다 가버린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시절에는, 유년 시절에는 뭐 겨울이 되면은 뭐 설매도 타고 뭐 노루도 구경하고 맷새도 구경하고 했는데, 그래서 입춘이 오면은 다시 뭐 썰매를 탈 수도 없으니까, 그쵸? 이게 썰매인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맞네요. 썰매.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겨울에는 썰매도 타고 이렇게 뭐 겨울에 볼 수 있는 이제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면 다시는 그 겨울 풍경을 볼 수 없으니까 슬펐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나서는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흥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관심도가 떨어졌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빈날 무휴 휴식을 합니다. 쉬지를 않아요.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공휴일인데 쉬실 수가 없네. 그죠? 빨간 날에 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는 사무실이 되겠죠?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커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도시에서는 이런 절기 변화에 대해서 절기 변화가 어떤 정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아름다움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부의 그 의무를 느껴야 할 것을 생각하며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자, 그래서 패부는 패배, 의무는 걱정스러워,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유년 시절의 어떤 그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 그리고 입춘이 오는 반가움, 이런 게 이제 없어졌거든.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B 부분,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요걸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아까 답은 골라놨는데 4번의 뒤쪽 B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답답함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38번 문제를 먼저 보고 나머지 문제에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슬슬, 으등등과 같이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절기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 맞고,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를 통해 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후각적으로 표현했죠. 맞고, 절기가 뜰 적마다 고향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절기의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글쎄요. 절기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글쎄. 4번. 소녀는 슬펐던 것이다와 같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맞고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 맞습니다. 5번. 슬퍼하는 슬픔도 가벼운 때를 통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안타까움. 그렇죠?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느꼈던 감정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 변화에 따라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이것은 아니고요. 절기 변화에 따라서 뭔가 좀 신묘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유년 시절에 있어서는 그런 안타까움, 겨울이 지나가는 것의 안타까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5번 문제 접근을 해볼게요. 적절한 것 찾기. 가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가 뭐였냐, 맹사성리 강호사시가를 봤는데 상승과 하강 이미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승, 올라가는 것들, 하강, 내려가는 것들 또는 떨어지는 것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두 번째, 상충곡은 청유형 어머니를 반복 안 했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썼습니까? 맨 첫 번째 문장. 이복의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요거 하나 있죠. 그리고 뒷부분. 청자가 경계해야 할 삶. 이것도 아니죠. 청자가 경계해야 할 삶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청유형 어미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내일 하세, 낚시하세 요것 때문에 청유형 어미를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청자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 제시가 아니라 같이 즐기자 자연 풍류를 제시하고 있죠. 3. 다는 백석의 입춘은 소재의 나열을 통해 있었고 글쓴이가 과거에 느꼈던 계절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죠. 이것에 대한 글이 입춘이었습니다. 답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감정이입하여 감정이입은 없고요. 가에 감정이입이 있었나요? 한번 찾아볼까? 없습니다. 감정이입은 뭐냐면 내가 슬프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슬프게 보이거나 슬프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5번. 나와 다는 모두 공간 대비를 통해, 자, 우리가 지금 다를 봤지만 다는 공간 대비가 아니라 절기 대비죠. 절기 대비. 즉 겨울이냐 뭐 봄이냐 계절 대비도 되겠다. 그죠?
공간 대비는 아닙니다. 따라서 35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문제 36번 했고 37번 37번을 안 했구나. 이거 왜 안 했지? 그냥 건너가 버렸네요. 이렇게 또 실수를 또 할 수가 있네요.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8번 다 박스 보기 전에 풀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미안하고요. 제가 이렇게 태블릿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시험지 전체가 안 보여서 이렇게 또 놓치기도 해요. 자, 37번 시조와 가사, 상충곡과 그 다음에 강호사시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는 강호사시가였죠. 나는 상충곡이었고, 자, 가에는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있었고, 소유라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에 생각이 드러나 있었고요. 나에는 청풍명호를 벗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있었고, 자연과의 친밀감이 드러나죠. 3번 가에는 봄에 미친 능이 절로난다는 것에서, 나에는 산수 구경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 좋습니다. 4번 가에는 추운 겨울에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입는 모습에서, 나에는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는 모습에서 소박한 삶 연결됩니다. 5번 가에는 여름에 미더운 강물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나에는 공명과 부귀도 자신을 꺼린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다? 아니죠.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다? 아닙니다. 이미 가 작품이든 나 작품이든 이상적인 공간에 있어요. 그 이상적 공간이 어디입니까? 자연이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38번 했고 39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어디 보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리고 정극인의 상충곡, 백석의 입춘 지문 정리, 문제풀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